반갑습니다, 여러분. 영양학 및 생화학 문제풀이를 담당하고 있는 신정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챕터 1장 개요 파트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문제 1번부터 문제 4번까지는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 영양 섭취 기준 4가지 개념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된 슬라이드 한번 보고 나서 정리하고 문제 답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셔요. 자, 영양 섭취 기준에는 4가지 개념이 들어간다. 첫 번째,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세 번째 넘어가시면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4가지 개념은 반드시 기억하자. 그래서 평균 필요량부터 보셔요. 평균 필요량이 뭔가? 영양소 필요량의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대상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일일 영양소 필요량 분포치의 중앙값을 평균 필요량이라고 부릅니다. 중앙값 체크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대상 집단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일일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값 평균 필요량이다. 두 번째, 권장 섭취량 하시면 영양소 필요량의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평균 필요량의 표준 편차 2배를 더하여 정한 값을 권장 섭취량이라고 부르죠. 계속해서 대상 집단의 97에서 98%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하루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값을 우리는 권장 섭취량이라고 부릅니다. 계속해서 보셔요. 자, 세 번째 개념입니다. 충분 섭취량 하시면은 뭔가요? 대상 인구 집단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양을 설정한 수치입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하네요. 문장 보시면 영양소 필요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권장 섭취량을 산출할 수 없다. 그때 뭘 제시하면 되냐면 충분 섭취량이 되겠습니다. 실험 연구 혹은 관찰 연구에서 확인된 건강한 사람들의 영양 섭취량 중앙값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마지막 4번째, 상한 섭취량 하시면 인체 건강에 유해한 동그라미 영양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을 상한 섭취량이라고 부르는구나. 과량을 먹었다. 어떤가요? 부작용, 건강에 악영향이 있다는 자료가 있어야 설정이 가능한 아이는 상한 섭취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앞에서 뭐 나왔나요?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1번 보셔요. 다음 가로 안에 적합한 말을 고르십시오. 박스를 봤더니 평균 필요량은 대상 집단의 필요량 분포치 땡땡으로부터 산출한 값입니다. 답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뭔가요? 그렇죠. 중앙값이다. 1번이 되겠네요. 되시나요? 다음 문제 2번 보셔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 중에 대상 집단의 97.5%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일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값으로 평균 필요량의 표준 편차 2배를 더하여 정했다. 누군가요? 그렇죠.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죠. 4번 권장 섭취량에 대한 설명이구나. 바로 개념 외우시고 답은 체크하고 넘어가자. 다음 3번 보셔요. 영양소 필요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 부족으로 섭취 기준을 정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기준 조금 전에 했나요?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여 권장 섭취량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 제시하는 기준은 누구다? 그렇죠. 3번 충분 섭취량이 되겠습니다. 되시나요? 다음 넘겨서 4페이지 4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중에 영양소 필요량을 추정하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경우에 실험 연구나 관찰 연구에서 확인된 건강한 사람들의 영양소 섭취량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한 거 조금 전에 했죠. 뭔가요? 실험 연구 혹은 관찰 연구에 확인된 건강한 사람들의 영양 섭취량 중앙값이다. 정확한 자료가 부족해서 권장 섭취량 산출할 수 없을 때 제시하는 값이다. 뭐다? 충분 섭취량이다. 4번이 되겠네요. 되시나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4가지 개념 반드시 기억하자. 키워드 위주로 암기가 필요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화면으로 제가 정리한 거 한번 보면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2020년도에 개정안이 바뀌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문제가 되겠고, 자 1번부터 보셔요.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권장 섭취량에 해당하는 값이다. 자 OX 하시면은 맞을까 틀릴까요? 네, 답안 올라갑니다. 한번 보셔요. X가 되겠습니다. 왜 틀렸나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보기가 되겠고, 에너지 필요 추정량, 에너지는 뭘로 정해져 있다? 앞에서 설명한 4가지 개념이 아니고 필요 추정량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때 필요 추정량은 뭐에 해당하는 값? 평균 필요량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권장 섭취량 X 꼭 기억하셔야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메모해 두시고요. 두 번째 보셔요. 리놀레산과 알파 리놀렌산은 충분 섭취량이 제시되어 있다. 중요한 문장이 되겠는데 OX 하시면 자 답안 올라가죠. 맞는 설명입니다. 뭔가요? 2020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도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설정된 것들이 있죠. 3가지입니다. 지방산 편에서 리놀레산에 대한 얘기, 알파 리놀렌산에 대한 얘기, EPA와 DHA 합에 대한 얘기, 요 3가지 경우는 어떤가요? 충분 섭취량이라고 해서 새롭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죠. 그런데 언제? 2020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산 중에 리놀레산, 알파 리놀렌산, EPA 플러스 DHA의 합 같은 경우 합이죠. 충분 섭취량이 새롭게 제시되었구나. 그래서 2번 문장은 맞구나. 맞는 문장이다. 3번 보셔요. 지용성 비타민은 모두 충분 섭취량으로 제시되어 있다. OX 하시면은 자 답안 올라가죠. 지용성 비타민 종류는 크게 4가지다. A, D, E, K. 그 중에 자 모두 충분 섭취량이 제시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비타민 A 보셔요.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1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충분 섭취량은 없습니다. 그럼 뭐만 있다?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상한 섭취량 요 3가지만 설정되어 있구나. 비타민 A는 1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충분 섭취량은 제시가 안 되어 있다. 빠졌다. 그러면 A 말고 D, E, K는 충분 섭취량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A가 빠졌구나. A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죠. X. 되시죠? 계속해서 보셔요. 자, 보기 4번입니다. 1세 이상에서 탄수화물은 에너지 적정 비율과 충분 섭취량이 제시되어 있다. OX 하시면 답안 한번 보셔요.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뭔가요? 1세 이상에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2020년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안 개정판에 따르면 에너지 적정 비율도 있고 충분 섭취량 제시 안 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누구?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 두 가지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충분 섭취량이 제시되어 있다, 아니다? 아니다. 누구? 탄수화물의 경우. 그래서 에너지 적정 비율과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구나. 틀린 문장이죠. 5번 보셔요. 무기질 중에 나트륨, 염소, 칼륨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한 섭취량이 제시되어 있다. 자, 답안 한번 보실까요? OX 하시면 X가 되겠네요. 무기질 중에서는 다량 무기질이 있겠고 미량 무기질이 있겠고 다량과 미량을 합쳤을 때 상한 섭취량이 모두 제시되어 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누군가요? 나트륨, 염소, 칼륨, 앤드 크롬. 크롬도 상한 섭취량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크롬이 빠졌구나. 그래서 이 문장이 틀렸구나. 그래서 추가 설명 보시면 무기질 중에 나트륨, 염소, 칼륨, 크롬을 제외하고 모두 상한 섭취량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량, 미량 합쳐서 몇 가지? 나트륨, 염소, 칼륨, 크롬 네 가지 무기질은 상한 섭취량이 없구나. 되시죠? 그럼 뭐가 제시되어 있냐? 추가로 알아두셔요. 나트륨은 유명하죠. 충분 섭취량 앤드 그렇죠.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 제시되어 있고 염소, 칼륨, 크롬 같은 경우는 모든 연령층에서 충분 섭취량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되시나요? 그래서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문제였다. 난이도 높은 문제가 되겠고 답은 2번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시죠? 넘어가서 6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셔요. 한국인의 식품 섭취 및 영양소 섭취 실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십시오. 이거 같은 경우는 영양 섭취 실태에 관한 요점 정리편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고 우리 복습 한번 하고 답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자 영양 섭취 실태입니다. 우리나라죠. 20대 여성과 75세 이상 여성은 에너지 섭취량은 어떤가요? 낮아서 더 많은 에너지 섭취가 필요합니다. 50에서 60대 남성은 에너지 과잉이네요. 과잉 에너지 섭취하고 있다. 두 번째 50세 이상의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비율이 섭취가 높구나. 75세 이상의 여성은 평균 단백질 지질 섭취 비율은 낮구나. 되시죠? 정리하시고 세 번째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어떤 영양소가 낮은가 알아두셔야죠. 칼슘입니다. 첫 번째 모든 연령대에서 칼슘이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낮다. 두 번째는 비타민 A입니다. 알아두셔요. 1번이 칼슘이다. 두 번째가 비타민 A 섭취량이 낮다. 네 번째, 나트륨은 생명 현상에 필수적이나 과잉 섭취는 어떤가요? 나트륨 과잉입니다. 고혈압, 여러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영양소가 되겠고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2018년 기준했을 때 3255mg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전 연령대에 걸쳐서 매우 높은 섭취량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죠?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얼마인가요? 9세에서 64세 기준 했을 때 하루에 그렇죠. 2300mg이 되겠죠. 이것까지 챙기시고 자 그러면 다시 보기로 돌아오셔서 1번부터 보셔요. 20대 여성은 과잉의 에너지 섭취하고 있다? 아니죠. 에너지 저조입니다. 낮다. 두 번째, 비타민 A는 권장 섭취량보다 많이 섭취하고 있나요? 비타민 A 적게 섭취하고 있다. 적다. 3번, 권장 섭취량 대비 섭취가 가장 부족한 영양소는 칼슘이다. 맞는 설명. 3번이 답이네요. 4번 보셔요. 75세 이상 여성은 평균 단백질, 지질 섭취 비율이 높은 편인가요? 아니었죠. 낮은 편이다.
5번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은 지질에 대한 에너지 섭취 비율이 높은 편이다. 지질 아니고 누구였나요? 그렇죠. 탄수화물이 되겠죠.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 맞구나. 다음 넘어가죠. 7번입니다. 당뇨병과 대사증후군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탄수화물의 총 에너지 섭취량은 몇 %인가요? 이런 문제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몇 번이다? 2번이죠. 55에서 65% 사이로 섭취하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5페이지 8번입니다. 다음 식품 중에 영양 밀도가 가장 낮은 식품은 뭔가요? 자, 영양 밀도는 우리 요점 정리 때 말씀드렸습니다. 옆에 설명대에도 적혀 있지만 영양 밀도의 개념부터 잡으셔야죠. 영양 밀도가 뭔가요? 그렇죠. 각 식품의 공급 에너지에 대한 영양소 함량을 의미하며 동량의 식품이라면 영양소가 많을수록 칼로리는 적을수록 영양 밀도는 높다, 낮다? 그렇죠. 높다. 그렇다면 영양 밀도가 가장 낮은 식품은 뭔가요? 칼로리는 만 높고 영양소는 없는 아이다. 답은 3번 콜라밖에 없죠. 되시죠? 다음 9번 하겠습니다. 식품 에너지에 대한 영양소 함량을 의미하는 지표 방금 전에 말씀드렸네요. 뭐다? 영양 밀도 1번이 되겠죠. 되시죠? 다음 10번 보셔요. 영양 성분 표시에서 의무 표시 영양소는 몇 번인가요? 자, 영양 성분 표시의 의무 표시 영양소는 알고 계셔야 되고 암기하셔야죠. 총 몇 가지다? 9가지다. 뭐 있나요? 첫 번째, 열량. 두 번째 뭐 있나요? 탄수화물 나오면 세 번째 나와야 할 거는 그렇죠. 당류가 되겠고, 당류 나오면 네 번째 나와야 할 거 단백질 나오면은 다섯 번째 나와야 될 거 지방 하면은 나와야 될 거 여섯 번째 포화지방 나오면은 일곱 번째 나와야 할 거 그렇죠. 트랜스 지방. 자, 지방이 끝났고 여덟 번째 뭐 나와야 되나요? 콜레스테롤 나오고 마지막에 그 유명한 누구 나온다? 그렇죠. 나트륨. 그래서 열량부터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은 9가지 의무 표시 영양소가 되겠다. 답은 나오시죠? 몇 번이다? 4번 나트륨. 되시죠? 다음 11번 하겠습니다. 세포의 성장 단계에서 비대성 성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십시오. 하이퍼트로피가 뭡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정리 한번 하고 답안 찾죠.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세포의 성장 단계는 크게 4가지 단계가 들어갑니다. 또는 3가지 단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증식기, 증식비대기, 비대기 또는 증식기, 증식비대기, 비대기, 성숙기 이렇게 나누어서 세포 성장 단계를 얘기하죠. 각각의 단계별로 특징을 연결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증식기는 어떤가요?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세포 수가 증가하는 시기가 증식기. 증식 비대기 하시면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세포 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기억하실 거 세포 크기, 사이즈도 증대하는 시기가 누구다? 증식 비대기다. 비대기 하시면은 세포 분열이 끝나고 누구만? 그렇죠. 세포 크기만, 사이즈만 증가하는 시기가 비대기구나. 영어로 하이퍼트로피라고 부르는구나. 마지막 성숙기 하시면은 세포 성장이 정지되고 효소 구조가 정교해지며 세포의 기능이 통합되는 시기를 성숙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 물었냐면은 비대성 성장입니다. 하이퍼트로피. 비대성 성장 또는 비대기에 대한 설명은 뭐다? 세포 크기만 증가하는 시기구나. 답은 몇 번인가요? 그렇죠. 4번이죠. 세포의 크기만 커진다. 되시나요? 계속해서 12번 보셔요. 생물체의 성장 발달 과정이 옳은 것 말씀드렸죠. 증식 비대, 비대 또는 증식 비대, 비대 마지막 성숙기. 몇 번이 옳은가요? 그렇죠. 3번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다음 넘겨서 자 6페이지 1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각 조직의 성장 상태 중에 두뇌의 성장 곡선으로 옳은 것 고르십시오. 이거 같은 경우는 두뇌의 성장 곡선은 자 알아두시면 되죠. 참고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뇌 같은 경우는 몇 세냐면 생후 4세입니다. 4세의 최대 세포수에 달하고 그 후는 일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두뇌는 몇 세를 기점으로 연령 4세를 기점으로 최대를 찍었다가 일정해지는 이런 곡선을 그리겠구나. 연령 이 지점이 몇 세다? 4세가 되겠죠. 되시나요? 몇 번에 해당한다? 1번이 보기네요. 넘어가서 14번 보셔요. 중추신경계의 발달을 위해 영양소의 섭취가 중요한 시기는 중추신경계 발달은 언제까지냐면 그렇죠. 태어나서 돌 때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답은 생후 1세까지인 1번이 되겠네요. 되시나요? 다음 넘어가서 15번 보셔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 고르십시오. 자,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 뭡니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2번이죠. 노인 인구의 증가가 맞겠네요. 되시나요? 넘어가서 16번 하겠습니다. 체내에서 일어나는 항상성 유지에 해당하는 것. 자, 항상성이 뭔가부터 개념을 잡으셔야죠. 항상성 하시면 항상 일정한 성질, 간단히 말하면 자, 우리 교재에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왼쪽에 보셔요. 외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포의 내부 환경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항상성이라고 얘기하고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체온도 일정해야겠구나. 혈압도 일정해야겠구나. 혈당도 일정해야겠구나. 항상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들을 예시를 말씀드렸습니다. 체온, 혈당, 혈압 대표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해야 하는 아이들. 몇 번인가요? 당연히 1번이죠. 혈압 조절입니다. 되시죠? 다음 넘어가서 자 7페이지 17번 하겠습니다. 세포 내 소기관의 하나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그 세포 내 소기관 중에서 자 준비된 슬라이드 한번 보셔요. 미토콘드리아 하시면은 뭐니 해도 세포 내 소기관 중에서 중요한 소기관 중에 하나다. 시험에 나올 확률은 세포 내 소기관 중에서는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다. 자, 요거부터 잡으셔요. 미토콘드리아는 다른 말로 사리체라고 부른다. 미토콘드리아 막이 몇 개인가요? 2개다. 이중막, 외막, 바깥막, 안쪽막, 내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 내 호흡기구라고 불리는 아이는 미토콘드리아다. 내막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호흡 효소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는 뭐다? 너무 중요하죠. ATP를 생산하는구나. ATP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에너지 생산을 하는구나. 에너지 발전소다. 이렇게 표현하죠.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되시나요? 그 다음 기질 같은 경우는 자체 DNA, RNA, 리보솜을 가지며 물질 대사에 관여한다. T세의 해로나 요소 해로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대사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로 돌아오시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제가 말씀드렸죠. 답은 몇 번이다? 4번 에너지 발전소입니다. 되시죠? 다음 넘어가야겠습니다.
18번 보셔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는 세포 내외의 물질 운반 과정은 뭔가? 자, 박스 안에 봅시다. 운반체를 필요로 하는구나. 두 번째,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는 않네요. 세 번째, 물질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준비되어 있는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물질 운반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능동적인 운반, 능동수송이라고 표현하고 지금 나오는 수동적인 운반, 수동수송이라고 표현하죠. 물질 운반, 세포막을 통한 물질 운반, 물질 이동은 크게 두 가지, 능동이냐 수동이냐. 문제는 능동은 뒤에서 한 번 더 정리하겠고 지금 할 거는 촉진 확산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수동수송에는 요점 정리 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네 가지가 존재한다. 수동수송에는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삼투, 여과 이렇게 존재하고 문제는 촉진 확산이 기출이 높다.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영양소가 이동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운반체라는 아이가 반드시 필요하다. 촉진 확산. 그러나 ATP, 에너지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촉진 확산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 두 번째 보시면 운반체에 대한 포화와 경쟁 특성을 나타낸다. 촉진 확산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 혈당이 세포 내로 유입 시 이용하는 운반 기전이 누구다? 촉진 확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수동수송에서는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삼투, 여과 각각의 특징들을 요점 정리해서 이미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셨으리라 생각하고 답은 바로 나오죠. 운반체는 필요로 하는데 에너지는 필요로 하지 않고 물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답은 촉진 확산 5번이 맞겠네요. 되시죠? 계속해서 19번 보셔요. 자, 능동수송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폐포의 가스교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알아두셔요. 동그라미 1번은 단순 확산이다. 단순 확산. 동그라미 2번 보셔요. 신장에서의 사구체의 여과다. 이건 뭐냐면 삼투에 의한 삼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 저장액에서의 적혈구 용혈입니다. 이건 역시 삼투다. 삼투에 대한 얘기다. 그 다음 4번 보시면 소장세포에서의 포도당 수송이다. 이거 같은 경우는 능동수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보셔요. 포도당의 적혈구 세포막 이동이네요. 좀 전에 했나요? 촉진 확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은 촉진 확산. 그래서 19번 같은 경우는 능동수송에 의해 진행되는 아이는 포장세포에서의 포도당 수송, 운반이다, 이동이다. 4번이 답이다.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20번 하겠습니다. 세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부터 보실게요. 핵 속의 염색체는 주로 RNA이다. 아니죠? 뭐라고 고치셔야 될까요? 그렇죠. 핵 속의 염색체는 주로 DNA가 맞겠죠. RNA 아니고 DNA로 고치셔요. 다음 2번 보셔요. 세포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은 리보솜이다. 맞는 얘기. 리보솜 단백질 합성 장소 알고 계시죠? 다음 3번. 세포막이 변화되어 형성된 것이 미토콘드리아인가요? 아니죠. 틀린 문장. 4번. 유사 분열 때 제일 먼저 갈라지는 것은 염색체인가요? 아니고, 염색체 아니고 4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고치셔야 되냐면 중심체가 되겠습니다. 중심체.
계속해서 5번 보셔요. 세포 내 호흡 효소를 가지고 에너지 발생에 관여하는 거는 리소좀이다. 리소좀 아니죠. 에너지 발생에 관여한다. 앞에서 했죠. 뭐다? 5번은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래서 20번의 답은 2번이 맞겠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셔요.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한국인 영양소 섭취량 중에 1일 영양 섭취 기준 충족률이 가장 낮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뭐였다? 1번은 칼슘, 답은 2번이네요.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문제 답이. 다음 22번 하겠습니다. 세포막 안팎의 수분 이동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 수분 이동하면은 답은 바로 삼투압이라고 고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옆에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생체 내 모든 세포는 세포 외계 사이에서 항상 삼투적 평형 상태에 있으며 특히 수분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중에 삼투압에 의해서 이동합니다.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삼투압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자, 23번 보셔요. 다음 특성을 나타내는 물질 이동의 방법은 뭡니까? 박스 안을 봤더니 에너지를 소모한다.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구나. 포화 현상이 나타난다. 세 번째, 물질 농도가 낮아도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운반됩니다. 마지막, 모양이 유사한 경우 운반 과정에서 경쟁적 저해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준비된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 뭐에 대한 얘기냐면 능동수송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미 요점 정리 때 정리는 해드렸고 능동수송 같은 경우는 뭔가요? 농도, 육모의 상피세포 안팎의 영양소 농도 차의 역행입니다. 역행하여 상피세포 내로 영양소가 이동함으로 운반체도 필요하고 ATP도 필요한 흡수 기전을 능동수송, 능동운반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능동수송. 운반체는 필요로 하고 에너지, ATP도 역시나 필요한다. 대표적인 예시는 뭐다?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 교환 펌프가 대표적인 능동수송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 계속해서 보시면 능동수송의 특징 4가지 정도 제가 정리했죠. 포화 현상이 나타난다. 온도 증가에 따라 운반이 증가한다. 모양이 유사한 경우 운반 과정에서 경쟁적 저해가 일어난다. 운반체의 선택성을 가진다. 이 4가지는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포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은 뭐냐? 추가 설명 한번 보셔요. 운반체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포화 현상이 되겠고, 자, 운반체 양은 언제나 일정하기 때문에 운반되어야 할 용질의 농도가 커져서 모든 운반체가 결합되면 그 이상 용질 농도를 높이더라도 이동 속도는 그렇죠. 커지지 않는 걸 포화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표현하죠. 두 번째, 능동수송의 특징, 온도 증가에 따라 운반이 증가한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운반량도 증가하는 게 능동수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모양이 유사한 경우 운반 과정에서 경쟁적인 저해가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고, 네 번째, 운반체의 선택성을 나타낸다. 무슨 얘기인가요? 나트륨 이온 운반체는 누구만? 나트륨 이온만 운반하는 선택성을 갖습니다. 얘기하고, 아미노산 운반체는 누구만? 아미노산만. 당류 운반체는 당류만을 선택적으로 운반하는 특이성을 갖는 걸 운반체 선택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능동수송의 특징까지 4가지 챙겨두셔요.
그래서 답은 이미 말씀드렸죠. 박스 안에서 표현하는 것들은 뭐에 관한 얘기다? 능동적 운반. 보기 5번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4번 보셔요. 촉진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십시오. 자, 1번부터 보실게요. 촉진확산은 대표적으로 운반체는 필요하나 ATP 에너지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쵸?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X 필요하지 않죠. 촉진확산. 두 번째, 특별한 운반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X 뭐다? 운반체는 필요하구나. 3번 보셔요. 지용성 용질이 세포막을 통과하는 기전이다. 지용성 용질 아니고 누군가요? 혈당이 되겠죠. 4번 보셔요. 운반체에 대한 포화와 경쟁의 특성을 나타낸다. 4번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5번 보셔요. 농도의 기울기에 역행하여 물질의 운반이 이루어진다. 역행이네요. 이거 뭔가요? 능동수송에 관한 설명이다. 그러면 답은 나왔죠? 4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 촉진확산에 대한 얘기. 수동수송에서는 촉진확산이 가장 잘 빈번하게 나온다. 물질 이동에서. 능동수송 같은 경우는 4가지 특징들을 잘 기억해 두자.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챕터 1장 개요 파트 문제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